그녀의 약혼은 취소되었고 그녀는 우연히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백만장자였다. 성대한 샹들리에 불빛이 황금비두로 빛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장미와 샴페인, 그리고 상류층의 조용한 담소가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풍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소피아가 꿈꿨던 약혼 파티 그대로였다. 그녀는 홀 중앙 부근에 서서 손에 든 반짝이는 와인잔을 가볍게 쥐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 모두 앞에서 드디어 소피아와 다니엘의 약혼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다. 약혼자는 늦고 있었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다니엘은 사업계에서 떠오르는 인재로 야심있고 날카로운 감각을 지녔기에 늘 바빴다.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는 언제나 모습을 보이곤 했다. 항상. 소피아는 옅은 하늘색 드레스에 섬세한 레이스를 매만지며 부모님 쪽을 힐끗 보았다. 부모님은 영향력 있는 손님들과 정중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약혼을 강력히 추진했고 다니엘이 가문의 유산을 지킬 적임자라고 확신했다. 소피아는 작은 한숨과 함께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때 볼룸의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섰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여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피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긴장한 종업원은 샴페인을 따르던 손을 멈췄고 테이블보 위로 샴페인이 쏟아졌다. 초대받은 언론의 카메라가 돌아가며 이 스캔들을 생생히 포착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리사 카터. 다니엘의 주요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의 딸이었다. 아름다웠고 몸에 착 달라붙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채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여전히 리사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소피아는 간신히 입을 뗐다. 목소리가 작아서 주변의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들릴지조차 몰랐다. 다니엘. 그는 몇 걸음 더 다가오다 멈추어 섰고 냉정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소피아, 너와 결혼할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듯 아팠다. 볼로 많은 일순 침묵에 잠겼다. 소피아의 숨이 멎을 듯 했다. 데니, 무슨 소리야? 소피아가 순간적으로 데비라고 잘못 부르는 듯한 부분이 있었으나 맥락상 다니엘이 맞기에 다니엘로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다니엘은 마치 작은 번거로움을 상대하듯 길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 솔직해지자, 소피아. 너에게서 얻을 게 없어. 소피아의 속이 뒤틀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이 나에게 청혼했잖아. 다니엘의 입술이 비틀린 웃음을 흉내내듯 움직였다. 내가 그랬던가? 아니면 우리 집안끼리 그렇게 정한 대화를 했던 건가? 소피아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내 가문 이름이 필요했지. 하지만 이제 그가 리사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지금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어. 리사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다니엘의 팔을 꼭 잡았다. 그 말은 내가 그 선택지라는 뜻이야. 소피아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건 농담이지. 그렇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니엘의 눈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예리했다.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소피아. 넌 그저 내 목표를 위해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일 뿐이었어. 이제 필요 없을 뿐. 날카로운 탄성이 주변에서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잔을 떨어뜨렸다. 소피아는 손을 떨며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게 다 장난일 거라는 표시라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비웃는 표정뿐이었다. 리사는 고개를 기울이며 가짜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착한 아가씨야, 소피야. 하지만 현실을 봐 넌 다니엘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애초에 그럴 일 없었지. 소피아는 몸이 얼어붙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불쌍한 여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고 믿었나?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소피아. 천천히 돌아보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그녀를 지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걱정이 아닌 혐오가 서려 있었다. 우릴 망신시키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소피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전 그런 재력과 권력을 가진 남편 하나도 못 붙잡으면.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마지막 일격이었다. 소피아는 비틀거리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는 등을 돌렸고 그 순간 소피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밤의 맨해튼 거리는 혼자 걸어다니기엔 너무나 냉혹했다. 그것도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파티 드레스를 입은 채 소피아의 굽 높은 구두가 인도 위에서 또각거리는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쳤다. 발은 아팠고 얇은 구두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다니엘의 차디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 것 같았다.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곧이어 어머니의 말이 뒤따랐다. 넌 내 딸이 아니야. 애써 숨을 내쉬며 겨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매서운 밤 공기가 폐를 에워쌌다. 손가락에 빛나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는 이미 볼룸의 대리석 바닥에 내던진 채였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약혼자도, 가족도, 그리고 미래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바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결코 들어가지 않았을 듯한 낡고 조용하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상관없었다. 술이 필요했다. 바텐더는 그녀가 낡은 스툴에 앉을 때 별말 없이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소피아는 위스키. 스트레이트로라고 짧게 주문했고 첫 모금을 삼키자 뜨거운 불길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듯한 알싸함이 느껴졌다. 오히려 그 쓰라림이 좋았다. 아파서 다행이었다. 위스키를 즐길 것 같지는 않은데. 낯선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우며 호기심이 묻어나는 톤. 소피아가 돌아보니 몇 좌석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고가의 시계를 찬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두운 색 재킷과 회색 티셔츠 차림. 헝클어진 머리칼은 큰 관심 없이 내버려 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인상적이었다. 깊고 날카로우며 결코 읽히지 않는 비밀을 품은 듯했다. 원래는 아니었겠지. 소피아는 위스키 잔을 다시 들며 웅얼거렸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니까.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고 물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이상하게도 소피아는 입이 열렸다. 위스키 기운에 힘입어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약혼이 깨진 이야기, 배신과 굴욕. 왜인지 모른다. 어쩌면 낯선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녀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남자는 가만히 들으며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틈을 두고 끼어드는 법도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몸을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이 필요하다면 내가 있는데. 소피아는 눈을 깜박이다가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그녀는 위스키 기운에 벙찐 표정으로 반문했다. 나랑 결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느긋이 미소 지었다. 왜 안 돼? 당신은 남편이 필요하다 했고, 난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도 소피아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직였다. 상처와 배신과 절망이 뒤섞여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걸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소피아는 잔을 들어 올리며 농담처럼 미소 지었다. 좋아. 낯선 사람. 결혼하자.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심한 두통과 함께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여 깨어났다. 잠들었던 곳은 익숙한 펜트하우스의 비단 시트가 아니었다. 공기에는 커피 향과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에 끼워진 싸구려 은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어젯밤 바에서 봤던 남자, 리암이 옆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누워 있었다. 한 팔은 느긋이 가슴 위에 올려놓고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소피아는 숨을 삼켰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소피아는 낡은 소파 모서리에 앉아 벗겨진 페인트가 드러난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두운 조명은 작은 아파트 내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가 지금 자신의 집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비단 이불과 대리석 바닥에서 살던 자신이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부엌이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살게 되다니. 그녀는 한때 소피아 데번포트라 불렸고 부유한 사업가의 약혼녀였다. 그런데 이제 이름조차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왼손에 낀 싼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정말 이 악몽이 사라지길 바랐지만 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득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된 사람, 낯선 남자였던 리암이 있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그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해버린 바로 그 남자. 그는 식탁 앞에서 펜을 들고 뭔가를 뒤집고 있었다. 달걀을 굽는 듯한 버터 냄새와 토스트 향기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그것만으로도 소피아의 배가 꼬르륵 울렸다. 리암은 어깨 너머로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다. 잘 잤어, 아내? 소피아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악몽이길 바랐는데 리암이 피식 웃었다. 아니야, 현실이야. 낯선 남자랑 결혼 축하한다고. 소피아는 손가락 사이로 그를 노려봤다. 당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리암은 반쯤 익은 달걀을 접시에 담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난 약속을 지킬 뿐이야. 당신이 남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내가 받아들였지. 소피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리암은 식탁에 접시 2개를 내려놓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일단 먹어. 후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소피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봤지만 어쨌든 배는 고팠다. 포크를 집어들어 달걀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며칠이 지나며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소피아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다. 가족 돈을 쓸 수도 없고 명품 옷도 없으며 청소해주는 사람도 없다.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직접 해야 했고 무엇보다 예산이라는 걸 세워야 했다. 인생에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였다. 리암과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가 압권이었다. 소피아는 $12짜리 유기농 생수를 집어드는 순간
리암이 냉정하게 그걸 도로 내려놓고 99센트짜리 물을 카트에 넣었다. 공주님, 이제 데번포트가 아니라고 그가 말했다. 진짜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소피아는 씩씩대면서도 아무 말 못했다. 굴욕적이었고 힘들었지만 어딘가 해방감이 있었다. 이제는 완벽한 사교의 여인이 될 필요도 모든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리암. 그는 그녀가 아는 부자 남성들과 달랐다. 돈을 물쓰듯 쓰지도 않았고 가치를 재산으로만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는 가끔 놀리듯 장난치면서도 소피아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묵묵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음식을 태웠을 때도 웃으며 배달 음식을 시켰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는 잡아주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전기가 끊겨 어둠에 쌓인 집 안에서 소피아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도 아무런 말 없이 담요를 걸쳐주고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동정하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이해해 주었다. 그러다 소피아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그토록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진짜 길을 찾아가는 중인지도 모른다고. 소피아는 늘 사람을 잘 파악한다고 자부해왔다. 상류층에서 자라며 상대의 몸짓이나 말투, 욕심이 비치는 눈빛 등을 알아채는 데 능숙했다. 그러나 리암은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주급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사치나 럭셔리에 관심도 없는 그런 남자라고.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감지한 건 와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리암이 마트에서 와인 한 병을 사왔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고 대충 골라온 듯 보였다. 소피아는 상류층에서 자란 버릇대로 당신은 맥주파 아니야 하고 농담처럼 물었다. 그런데 리암은 대답 대신 잔에 와인을 따르더니 소용돌이치듯 잔을 흔들어 색을 보고 향을 깊이 들이마신 뒤 한 모금 홀짝였다. 마치 전문 소믈리에 같은 솜씨였다. 그게 뭐야? 소피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뭐가? 리암이 물었다. 지금 그거 제대로 된 와인 테이스팅 방법이잖아. 리암은 미소 지었다. 난 와인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소피아는 눈살을 좁혔다. 보통 평범한 남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두 번째 의심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었다. 며칠 뒤, 고급 자동차 매장 앞을 지날 때 소피아가 무심코 물었다. 차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무슨 차를 타고 싶어? 거의 생각도 안 했다는 듯 리암은 바로 답했다. 에스턴 마틴 DBS 슈퍼레제라. V12 엔진에 715마력, 최고 속도 시속 340km 정도지. 소피아는 놀라서 눈이 커졌다. 보통 사람은 그 차 이름조차 모르거나 대충 비싼 차 정도로만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을 줄줄 꿰고 있었다. 리암은 그녀의 당혹스런 표정을 보곤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차 좋아하면 그 정도는 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었다. 어느 날 저녁, 리암이 샤워를 하는 사이 소피아는 부엌 식탁 서랍에서 펜을 찾다가 두툼한 $100 지폐 다발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다. 숨이 턱 막혔다. 우린 월세도 간신히 내는 거 아니었나? 식비 아낀다고 물도 싼 거 사는데 여기 이 돈은 뭐지? 소피아는 반들거리는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횟수를 세어봤다. 최소한 $10,000는 되어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리암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찾는 중이야? 소피아는 깜짝 놀라 지폐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건을 목에 걸친 채 문가에 기대선 리암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스럽게 물었다. 이건? 이 돈은 뭐야? 리암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지폐 뭉치를 다시 서랍에 넣고는 가볍게 닫았다.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니라니. 소피아는 당혹감에 말을 더듬었다. 당신. 우리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고? 리암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난 돈 낭비를 싫어해. 그게 답이 아니잖아. 그는 피식 웃으며 다가와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내가 누군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내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잖아? 소피아는 가슴이 뛰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은 분명 돈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는 계속 마음에 걸렸다. 리암은 조용히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날 믿어줘, 소피아. 곧 다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 소피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어느새 그녀는 리암을 의심하고 있었다. 혹시 불법적인 무언가에 얽혀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그는 마치 돈 문제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와인, 자동차, 그리고 갑자기 발견된 현금 뭉치까지. 결국 소피아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식탁 위 낡은 서랍이 덜컥거리자 리암이 예민하게 고개를 들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소피아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리암은 짜증스러운 듯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소피아.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설명해줘. 리암은 잠시 망설였다. 그 찰나의 침묵이 소피아에겐 결정을 굳히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당신, 무슨 문제에 연루된 거 아니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왜 현금을 몰래 숨겨놓는데? 그녀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척 살면서 사실은 수천 달러를 그냥 서랍에 처박아 둔다고? 대체 뭘 숨기는 건데? 리암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분명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그냥 날 믿으라고 했잖아. 어떻게 믿어? 당신이 자꾸 비밀을 만드는데? 리암의 눈이 번득였다. 너도 똑같잖아. 나의 가난한 남자라 생각했을 땐 괜찮았으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곧바로 범죄자를 의심해? 결국 너도 돈에 흔들리는 거 아냐? 소피아는 숨이 막혔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 뉘앙스를 풍겼던 건 사실이었다. 리암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나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보는 건 항상 돈의 유무뿐이군. 소피아는 할 말을 잃었다. 난 내가 나라는 사람을 봐준다고 생각했는데. 리암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주먹이 꽉 쥐어진 듯 보였다. 결국 그는 부엌을 나가버렸고 소피아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없이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소피아는 결심했다. 리암에게 큰 비밀이 있다는 건 분명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러다 어느 오후 헌책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조각이 책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그녀는 숨이 가빠졌다. 거기에는 리암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다. 리암 알렉산더 스터링. 사진 아래에는 굵은 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억만장자 가문의 상속인 리암 스터링. 돌연 행방불명. 소피아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한 거지?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농부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신선한 빵과 잘 익은 과일,
갓볶은 커피콩 냄새가 청량한 공기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었다. 소피아와 리암도 주말마다 이렇게 시장에 함께 나와 장을 보는 것이 어느새 작은 일상이 되었다. 소피아는 이 시간이 좋았다. 복잡한 생각 없이 신선한 과일을 골라 담고 따뜻한 빵 냄새를 맡고 빨갛게 익은 딸기를 집어 들려던 그녀에게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게 누구야? 소피아는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값비싼 수트를 입은 다니엘과 그의 팔짱을 낀 리사가 서 있었다. 다니엘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웃고 있었고 리사는 여전히 콧대 높은 표정이었다. 리암은 상황을 감지하고 소피아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아는 분들이야? 소피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비슷한 사이였던 적이 있지. 다니엘은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피아, 널 거의 못 알아볼 뻔했네? 그 멋진 명품 드레스들과 보석들은 어디로 갔지? 리사는 리암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에 가까운 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겠지? 어딜 봐도 싼 티가 나네. 리암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소피아는 그의 등 근육이 살짝 긴장되는 걸 느꼈다. 다니엘은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안 됐지만 현실이지 뭐 예전엔 잘나가는 약혼자였는데 이젠 남편이 신발 한 켤레도 변변찮게 살 형편도 못 되는가 봐? 그의 말에 소피아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리 뻔뻔할 수 있을까? 리암이 어떤 사람인데? 돈만 바라보던 다니엘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소피아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해. 그게 전부야. 다니엘의 얼굴에 잠시나마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사랑? 하하, 귀엽네. 그런데 사랑이 청구서 낼 때 대신 내주진 않지? 리사는 붉은 입술로 비웃음을 지었다. 내 남편이 가진 거라곤 저 낡은 재킷뿐이잖아. 소피아의 주먹이 울컥 쥐어졌다. 그러나 리암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게도 충분히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전혀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가 볼 때마다 조금 섬뜩할 정도로 여유로운 미소. 다니엘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잠깐 당황했지만 리사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다. 그래 봐야 환상이겠지? 리암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미소를 지웠다. 그 순간 소피아는 느낌이 왔다. 곧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겠구나. 아파트 안은 조용했다. 오래된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낡은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어떤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이름. 리암 알렉산더 스터링.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리암 카터도 리암 스미스도 아니었다. 엄청난 기업을 소유한 스터링 가문의 유일한 상속인 리암 알렉산더 스터링이었다. 3년 전 가문 스캔들 이후 종적을 감췄던 바로 그 인물. 이건 단순히 비밀이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이야. 문이 열렸다. 리암이 들어왔다. 열쇠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소피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파스타나 만들까 했는데.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잔뜩 구겨진 편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리암 알렉산더, 스터링. 공기가 얼어붙었다. 리암은 움직임을 멈췄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조금 떨구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진짜 당신 이름이지? 리암은 그대로 고개를 들었다.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다. 어디서 찾았어? 소피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당신은 날 속였어.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억만장자 상속인이었다고? 리암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털어놓았다. 부자가 아닌 척해서 미안해. 그게 웃겨. 왜 그랬는데? 소피아는 울컥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리암은 벽에 기댄 채 팔을 교차하고 있었다. 내 재산이나 이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한 스터링 가문 상속인으로만 봐. 그런 건 지겨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소피아의 가슴이 아려왔다. 나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봐주는 돈 없이도 나를 선택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이름도 숨겼고, 그러다 너를 만났지. 눈물이 맺혔다. 소피아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가 이어 물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 그래도 날 사랑하니? 소피아는 숨이 막혔다. 부유함 때문에 사랑받아온 사람이 진짜 사랑을 원했다. 자기는 돈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 돈 아닌 사랑을 간절히 원했다. 거기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떨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스터링 재단 빌딩의 옥상은 황금빛 조명과 은은한 재즈 선율로 물들어 있었다. 따뜻한 촛불과 신선한 장미가 장식된 테이블이 우아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넋을 잃고 주변 풍경을 바라봤다. 마치 꿈속 같았다. 리암이 옆에 다가오자 부드럽게 그의 향기가 풍겼다. 이 모든 걸 당신이 준비했어? 리암은 미소 지었다. 도움을 좀 받았지. 소피아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보통 평범한 남자라면 이렇게 옥상 빌딩을 통째로 빌리거나 프라이빗 셰프까지 부르긴 어렵겠지. 리암이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은 앉아 식사를 즐겼다. 훌륭한 코스 요리, 진한 와인, 그리고 둘만의 대화. 그러나 소피아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다. 한때는 화려한 세계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잃은 뒤였다. 스터링 가문이 가진 거대한 부 속에서 자신이 과연 어울릴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왜 그렇게 조용해? 리암이 물었다. 소피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당신이 그 스터링 가문 사람이었다니. 나는 이미 내 걸 다 잃었고. 만약 내가 그쪽 세계에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해? 리암은 다정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내가 필요할 뿐이야. 그때 리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소피아는 숨을 멈추었다. 벨벳 상자가 열리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리암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우리 그냥 술김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나를 선택해줬으면 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리암이라는 사람을. 소피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도 같았다. 돈을 넘어 사람을 봐주는 진짜 사랑이 필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좋아.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자마자 리암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소피아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그의 품에서 더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금빛 조명이 은은한 스터링 재단의 그랜드 볼룸에는 부드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가 넘쳤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교 파티가 아니었다. 바로 소피아와 리암이 함께 세운 재단의 창립 기념행사였다. 그 재단은 버림받고 학대받았거나 혼자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여성을 돕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소피아에게 이 재단은 남다른 의미였다. 한때 모든 걸 잃었을 때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리암이 그녀 곁에서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여.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나눴다. 삶이 이렇게 변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유함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찾았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놀랍네. 돌아보니 다니엘과 리사가 서 있었다. 그런데 전과 달리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다. 다니엘의 고급 수트는 다소 낡아 보였고 표정은 자신만만함 대신 어딘가 초조함이 엿보였다. 리사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소피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다니엘.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군. 여전하네. 리사는 콧방귀를 끼듯 말했다. 잘 나가는 것도 오래 못 갈걸. 소피아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리사 아버지 회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 힘들겠네. 리암은 이번에도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작은 실수 하나로 전부 잃는 경우도 많고. 리사는 입술을 깨물고 다니엘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들은 한때 소피아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한 모양이었다. 소피아는 리암의 손을 살짝 잡고 웃었다. 고마워, 다니엘. 그날 내가 날 버려줘서. 다니엘은 당황해 눈썹을 찌푸렸다. 뭐? 소피아는 당당히 대답했다. 그때 내가 날 떠나주지 않았다면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리암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을 만나는 선택.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리사는 헝클어진 표정으로 다니엘을 잡아끌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소피아는 작게 웃었다. 인생의 아이러니네. 리암은 미소 지었다. 난 그걸 업보라고 부르지.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전용 해변 리조트에서 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다. 파라솔 아래 앉은 소피아는 저 멀리 모래밭을 뛰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은 소년, 한 명은 소녀, 바로 레오와 리아나였다. 둘을 쫓아가며 웃고 떠드는 리암을 보는 순간 소피아의 가슴은 벅찬 행복으로 물들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얻었다. 리암이 아이들을 안아들고 소피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행복해.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상상도 못했을 만큼.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족, 그리고 자신이 찾은 진정한 삶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소피아에게 닥쳤던 상실과 고통은 결국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전부를 잃었지만 진짜 사랑과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이 모든 아픔을 의미 있는 길로 승화시켜 수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다. 리암 또한 재산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것을 소피아를 통해 얻게 되었다.
둘은 함께 아픔을 극복해 나가며 그 경험을 세상에 돌려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였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소울 스토링 스토리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사랑, 회복, 두 번째 기회에 관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